자, 이제 증거편으로 들어가서 증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증거의 의의와 정의하고 증거가 뭐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 중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구체적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사실관계 확정에 사용되는 자료를 증거하며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거 방법과 증거 자료가 있는데 사실 인정에 이용될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으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형물이 증거 방법이야. 대상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상,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 증이라든가 증거물, 증거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죠. 그러면 증거 자료는 증거 이 방법을 조사해서 알게 된 내용, 그래서 사실 인정의 자료. 그러면 보통 증인은 증거의 방법인데 증인에서 조사해서 아는 것은 증언이죠. 물건의 존재 및 형상. 그 다음에 서증은 내용, 감정인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진술. 그러니까 보통 의하고 앞에 증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붙으면 이건 증거 자료가 되겠죠. 증인 의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증거 자료이다. 그러면 증거의 종류가 있다. 증거는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직접 증거는 여증사실을, 그러니까 증명을 요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자백을 한다거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 이건 직접 증거입니다. 근데 간접 증거는 증명을 향해서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실을 말하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황 증거라고도 하죠. 간접 증거를 정황 증거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 현장에서 제출한 피고인의 지문, 상해 진단서, 진단서 이런 것은 다 간접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를 구별하는 실익이 있는가?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증명력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 증거니까 많이 믿고 간접 증거니까 조금 믿고 그런 건 아니다. 증명력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지금 과학 수사가 발달할수록 과학 수사,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증거 수집이 기술 발전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직접 증거보다 간접 증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DNA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직접 증거를 배제하고 간접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 언제나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간단히 볼까요? 자, 어떤 범행 현장에 DNA를 추출했어요. DNA를 추출했는데 보니까 여자 거야. 자, 남자 거야. 그런데 목격자 직접 증거를 보니까 그건 여자라 그랬어. 사람이 가면을 쓰고 여자의 가면을 쓰고 여자 핸드복을 들고 그러니까 본 사람은 목격자는 쉽게 얘기해서 자, 여자라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DNA를 보니까 남자들란 얘기죠. 그래서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직접 증거를 배제하고 간접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해서 언제나 자유심증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증거를 할지라도 증거가 증명의 차이에 따라서 여증사실에 따라서 직접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간접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상해 사건 발생 직후에 피해자를 진찰한바는 의사의 진술이나 상해 진단서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직접 증거가 아니고 간접 증거라 그랬죠.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서 증거가 된다. 그래서 간접 증거가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판례는 범죄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 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치가 합치된 한 간접 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 사실에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어떤 부분이냐면 전체에 대한 증거를 상호적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단독으로 가지지 못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어쩝니까?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을 바탕으로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그 사실을 연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심증 형성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는 돼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간접 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 증거는 이를 개별적 고립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없이 논증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간접 증거의 주사실이 전제가 되는 간접 사실을 인정할 때는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르되며 하나하나의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 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인적 증거는 뭐냐? 사람의 진술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경우. 그래서 인적 증거는 증거 조사 방법이 뭡니까? 신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의 증언, 피고인의 진술, 감정인의 감정. 이건 다 인적 증거입니다. 물적 증거는 물증이 있는가? 물건의 존재,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경우 증거 조사 방법은 제시죠. 검증하는 제시입니다. 그래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라든가 유조 문서라든가 절도의 작물 이런 것은 다 물적 증거입니다. 근데 서증에 따라서 서증을 증거 서류냐 증거물인 서면이냐 라는 것, 이것은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 이건 증거에 대한 조사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뭘 볼까요? 증거 서류. 이건 이제 여러 학설이 있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는 다수설의 입장에서 썼습니다만은, 증거 서류는 당해 사건이어야 되고, 첫째, 그 소송 절차에 의해서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로서 증거가 되는 것을 증거 서류라고 한다. 이럴 때는 증거 서류의 증거 조사 방법은 요지를 고지하거나 낭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판조서, 검증조서,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그러나 증거물인 서면, 물도 있고 서면도 있으면 물은 제시인데 제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서면이기 때문에 고지 또는 낭독입니다. 그래서 서면의 내용이 아닌 서면의 존재가 증거로 되는 경우, 부동산 사기의 경우는 그 매매계약서, 이것은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 방법은 제시 플러스 제시와 또 요지 고지 또는 낭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조 문서, 협박 문서 이런 것은 증거물인 서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증거 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을 구별하고 절차 기준설,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 작성된 것이면 무조건 증거 서류고, 당해 사건이 아닌 것에서 작성된 것이면 증거물인 서면이라는 견해. 또 내용 기준설은 이제 대법원 내용인데, 증거의 내용이 증거로 하는 것은 증거 서류고, 내용과 동시에 존재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은 증거물인 서면이라는 것이고, 작성자 기준설은 당해 소송 절차이면서도 법원이나 법관 면전 앞에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면 증거 서류이고, 그 외의 서류는 증거물인 서면이라는 견해가 다수설로 이 세 가지 학설이 있다 정도입니다. 이렇게 학설이 나누는 이제 부분은 증거 조사의 방법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본증과 반증. 본증 그러면 우리가 거증 책임, 증거를 제출해야 할 그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을 본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본증은 원칙적으로 거증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내는 것보다 본증이라 그러는데, 거증 책임은 검사가 원칙적으로 집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거증 책임을 지는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본증이 됩니다. 보통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같은 것이 피고인이 거증 책임을 짓죠. 그때는 그것이 뭐가 된다? 본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증에 반대되는 것은 반증인데, 반증은 뭐냐 그러면 반대 당사자가 본증에 대해서 증명하려는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본증이 잘못됐다라고 부정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증거가 반증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진술 증거와 비진술 증거. 진술이다. 사람이 말이 증거로 되는 것을 보다 진술 증거라 그랬죠. 그래서 진술을 기재한 서면, 이것도 진술 증거라고 보지만, 비진술 증거는 진술 증거 이외에
서증거와 물적 증거를 비진술 증거입니다. 이 차이점은 뭐냐? 비진술,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들을 수가 없이 전문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적 증거, 그 다음에 진술을 기재한 서면 이외의 서면, 이것은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진술 증거는 사실을 체험한 자가, 이 진술 증거는 직접 법원에 진술하는 원본 증거와 본래 증거와 전문 증거가 있다. 진술 증거를 나눌 때 그 뒤에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살펴보기로 합시다. 실질 증거와 보조 증거. 자, 실질 증거는 주요 사실을 전부를 직접이나 간접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며 이것은 본증, 반증인데, 보조 증거는 무엇을 다투기 위해서 그냥 증명력만 다투기 위해서 사용되는 증거로, 보조 증거에는 탄핵 증거와 보강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념으로 이제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증거 능력은 뭐고 증명력은 무엇이냐? 증거 능력은 증거가 엄격하게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증거 능력입니다.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보다 증거 능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은 증거 능력에 대해서 배울 것은 자백 배제의 법칙이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전문 법칙, 이것은 다 무엇과 관계된 것이냐? 증거 능력과 관계된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걸보다 증거 재판주의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 증거 능력이다. 이게. 그러면 증명력은 뭐다? 증명력은 그 증거가 사실 인정에 미치는 실질적 가치, 이걸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건 누가 판단해야 돼? 이것은 법관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해서 결정되어지는 걸 이걸보다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명력에 관한 것은 우리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라든가 자백의 보강법칙이라든가 공판조서의 증명력 하고 나오면 이것은 증명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이 증명력에 관해서는 기본 원칙이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판례에서 이놈의 해석이니까 한번 볼까요? 증거 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할 뿐이고, 당의 증거가 실질적 가치, 증명력과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비록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의 문제, 즉 증명력의 유무는 오로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서 맡겨져서 피고인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그 증명력을 타내갈 수 있으므로 어떤 증거의 증거 능력 유무와 그에 대한 요증 사실의 증명 내지 범죄 사실의 인정과는 필연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은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증거법의 기본 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배우게 되는데, 이건 무엇에 관한 것이다? 증거재판주의는 곧 증거 능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증거 능력에 관해서 봅시다. 공소사실 등 주요 사실을 인정하면 반드시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307조는 증거재판의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된다. 이양 범죄 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면 증명을 해라. 그 말은 사실 인정은 증명을 해라. 그 증명의 개념이라는 것은, 자, 요증 사실,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대하여 법관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 즉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증명해라. 법관에게 확신을 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방법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과 자유로운 증명을 요하는 것이 있다. 엄격한 증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증거 능력도 있고 또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증명이다 그 말은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또는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해서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엄격한 증명이나 자유로운 증명, 자, 증거 능력의 유무와 증거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둘 다 증명이란 말이기 때문에 증명을 요하는 것은
같죠. 그래서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증명하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 능력의 유무나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자, 증명과 소명을 구별해야 된다. 증명은 법관에게 확신을 줘야 되지만 확신에 이르지 않고 이릉, 심증은 추측, 그럴 것이다 라는 것으로 충분한 것을 보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을 위해서는 엄격한 형식이나 방법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소명의 책임은 당해사항을 청구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는 소명을 하라 그러냐면 신속한 결정이 요청되고 중요도가 덜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의 소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 이런 부분은요. 기피 신청 사유 소명해라. 보조인 신고 시 신분관계 소명해라. 그 신분관계는 소명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변호인 선임 시 신분관계 같은 것은 소명해라. 상속권 회복 사유 소명해라. 증언 거부 사유 소명해라든가 증거 보존 청구 사유 소명, 그 다음에 증인신문 청구 사유 소명. 거의 어떤 거니까 어떤 청구 사유는 소명해라. 신분관계는 소명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소명 사유는 봐두시는 게 좋겠죠. 판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책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의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되나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되나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한번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안 된다. 적극적 허위 사실이라는 것, 무고죄 처벌을 내면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것은 첫째, 공소 범죄 사실. 범죄 사실이라면 구성요건에 해당 사실. 사실은 구성요건은 전부 엄격하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 주체, 객체, 결과 발생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과실, 목적, 공모를 불문하고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범의 이 증명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라는 입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1번 판례를 보면 범인은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니까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과 범위의 상당 관계성은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을 바탕에 두고 치밀한 관찰력과 분석력에 의해서 사실관계,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모 공동경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받을 것이 3번 범행 직후 행위자의 혈액의 호흡이나 혈액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그 계산 과정을 특정 시점으로 해가지고 알코올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범죄 구성 요건적 사실의 존재를 알기 위하여 과학 공식 등이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아주 결과적으로 그 법칙에 의해서 쭉 나옵니다. 평소 음주량, 평소 체중 필요하므로 각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민간인이 군에 입대해서 군인 신분을 취득했는가 여부에 대한 것도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교사범에서 교사 사실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적어도 범죄 구성요건이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 의사에 있어야 되고 그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 상황을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1번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를 추인해야 된다는가. 그 다음에 범죄 구성 요건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위법성과 책임에 관한 사실. 자, 구성 요건에 의해서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돼. 사실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과 책임은 있다고 보지만 당사자가 만약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 존재를 주장하면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 부존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자, 위법성과 책임에 대한 사실은 사실상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을 하면 부존재를 주장하겠죠. 당사자는. 그때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 책임 조각사유가 없다라는 부존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3번 처벌조건. 처벌조건은 범죄될 사실은 아니라 형벌권의 발생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러면 친족상들에서 친족인가의 여부, 파산범의 경우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 그래서 이는 엄격한 증명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 그러면 법률상 형이 가중 감면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누범이 있는가, 누범 전과라든가 상습범, 심신이 미약했는가, 중지미수인가, 자수자복. 그래서 판례는 그런데 형의 감면 사유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심신 상실인지 심신 미약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범죄될 사실은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것까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판례가 나왔죠.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들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몰수와 추징입니다. 몰수와 추징은 부가의 행위이므로 통솔의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된다고 하나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통솔과 판례가 틀리는 부분은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에 1번 판례. 몰수와 추징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판례죠. 자, 두 번째 판례도 볼까요? 추징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10조의 소정이 의무적인 것으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걸 추징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때 이제 간접사실 경험법칙 법규입니다. 자, 간접사실이라는 것은 알리바이 같은 것이 그러죠. 그래서 주요 사실의 전부를 간접적으로 추인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부존재를 증명한다. 그런 부분이고 특별한 경험법칙 봅시다. 사실 판단의 전제가 되는 지식은 누구나 일반인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 경험법칙. 이 공지의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지의 사실이 아닌 특정인만이 알고 있거나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는 특별한 경험에 대한 것은 엄격한 증명. 특정인만 알고 있거나 내용이 명백한 특별한 경험 법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특히 이 법규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법규 존재와 그 내용은 그 법이 있는가 없는가는 법원이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외국법이라든가 관습법이라든가 자치법규의 법규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규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판례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애국법규의 존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는 형법 6조의
단행에서 규정한 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애국법의 존재에 대해서 애국법에 그것이 있는가 그런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다. 그 밑에 보면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이른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똑같은 거죠. 지금까지는 엄격한 증명, 그러니까 형벌권의 존부와 처벌 조건에 관한 것은 거의가 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 어떻게 자유로운 정상 관계된 사실, 쉽게 얘기해서 정상에 관한 것, 양형에 기초되는 정상 관계된 사실은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비용적이고 엄격한 증명으로 대상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에 속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경력, 전과라든가 성격, 환경, 범죄 후의 정황, 이것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이럴 때 형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나 장량 강경이나 반성하고 있냐, 양형에 대한 조건에 대한 사실, 이건 정상관계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소송법적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소송법적 사실은 자,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 친고죄의 고소가 있는가 없는가, 피고인 구속기간이라든가 공소제기, 피고인 신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은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합니다. 자, 그래서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 서류 작성사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 하나의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러한 특신 상태가 있었던가 없었는가, 믿을만 했는가 안 했는가의 요건은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자백의 의무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 자, 자백에 강제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기초된 사실과 같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기초된 사실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조서의 형식과 내용이나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의 정도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서 진술 후 의무성을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사실이 있죠. 그래서 증거의 증명을 타내가는 사실. 자, 이제 증명력을 깎아낼 때, 이때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실이 주요 사실을 깎아내릴 때는 자유로운 증명이지만, 증거를 인정한다, 그러면은 보강한다. 보강 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 볼까요?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할 것이다. 법정에서 이에 대해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불요중 사실을 봅시다. 불요중 사실이라는 것은 증명할 필요 자체도 없다라는 것을 보다 이걸 보다 불요중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의 증명의 대상인 사실을 성질에 붙여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 그러니까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그것은 둘 다 증명이 필요하지만 불요증이라는 증명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는 공지의 사실과 추정된 사실이다. 공지의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보통의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의심치 않는 사실이나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 자연계에 현재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을 것을 아니고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 알려져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건 공지의 사실이라는 것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 그러면 법원이 현재한 사실. 자, 이걸 잘 보면 법원이 그 직무상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 당해 재판부에서 이전에 판단했던 사건의 결과라든가 법원이 공지된 사실은 당해 재판부에서 명백할지라도 국민에 대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때는 법원이 현재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추정된 사실. 자, 간주가 아니라 이런 그럴 것이다 라는 것. 증명을 해서 깨진다. 이걸 보다 추정이라 그러는데 법률상 추정된 사실과 사실상 추정된 사실, 거짓 금지의 사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전제 사실이 증명되면
하나가 증명이 되면 다른 사실을 인정해버려라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이게 법률상 추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주의와 자유심증이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상 추정된 사실은 이건 형사소송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상 추정되는가, 경험법칙에 의해서 전제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유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이 되어가지고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유법성 조각사유라든가 책임 조각사유를 다투게 되면은 그 추정은 깨지고 그때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했죠, 그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봐두시기 바라고. 3번, 거짓 금지의 사실. 증명에 의해서 얻은 소송법적 이익보다 큰 소송법적 이익 때문에 증명이 금지된 사실을 거짓 금지의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걸보다 그 예로서는 공문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실이 있다. 그러면 증거재판주의, 지금까지 증거 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 판결한 경우 판결이 법률 위반이므로 항소 또는 상고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증명을 할 것인가, 이걸 보다 거증 책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질적 거증 책임과 형식적 거증 책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번에 실질적 거증 책임을 봅시다. 요정사실의 존재 여부의 증명이 불충분할 때, 그러면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게 법관이 아직은 확신을 갖지 못할 때 누가 불이익을 받냐라는 부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죠. 이를 실질적 거증 책임 또는 실질적 거증 책임, 다른 말로 해서 객관적 거증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소송 진행과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실질적 거증 책임, 객관적 거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집니다. 그래서 거증 책임의 분배, 원칙, 무죄 추정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며 의심스러울 때는 누구의 이익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거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검사가 부담해야 되는 건 다 기회예요.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그래서 1번 공소 범죄 사실의 전제, 검사가 거증 책임을 부담한다. 검사는 구속요건에 해당 사실과 피고인의 유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를 주장할 때 그 부전제에 대해서 거증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판례 1번 보면은 1.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속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래서 검사가 거증 책임을 진다는 거. 자, 두 번째, 공소가 제기된 범죄 구속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 뒤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처벌요건적 사실, 처벌요건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도 검사가 진다. 형의 가중 감면된 사실, 형이 가중될 것인가. 자, 가중된 사실의 전제나 감면 사실의 부전제에 대해서는 검사가 거증 책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소송법적 사실까지도 다 친고죄의 고수가 있었느냐, 공소시효 완성 등 소송 조건의 존재도 검사가 거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판례 볼까요? 판례는 이물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물성 없는 자백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백에 있어 얻은, 자백을 얻기 위해서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여 입어 부당한 압박이 가해진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물성의 다툼이 있을 때, 그때 이물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입증할 것이고, 입증된 것이 아니고 검사가 이물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물성의 다툼은 누가 해야 된다? 검사가 뭘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참고로 알리바이에 대한 거증 책임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미국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인정하고 있죠. 우리는 전부 다 검사가 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외 부분이 중요하죠. 예외. 거증 책임이 전환하는 거. 공소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돼. 다 검사가 있다. 검사가 거증 책임을 지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거증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상해죄, 이걸보다 거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그러는데, 상해죄의 동시범,
상해죄의 동시범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기수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수범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거짓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진실성.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있어서 이때 이걸 형법에서 이걸 거짓 책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판례는 거짓 책임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특수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면 우리 판례를 한번 볼까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엄격한 증명으로 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때 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의 제한에 대한 규정 형사소송법 310조 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판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질적 거짓 책임보다 형식적 거짓 책임, 그걸보다 다른 말로 형식적 거짓 책임을 입증의 부담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 거짓 책임, 입증의 부담은 뭐냐? 형식적 거짓 책임이다. 그러면 자, 그것은 입증의 부담은 형사 절차를 진행에 따라 증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부담을 지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 이걸 보다 형식적 거짓 책임이라고도 하고 입증의 부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구속요건을 입증하면 당사자는 뭐라 그래요? 위법성과 책임이 사실상 추정되는 게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이것에 대한 것은 입증의 부담은 누구에게 있다? 피고인에게 입증의 부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형식적 거짓 책임은 검사는 실질적 거짓 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는 법관에게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 입증을 해야 되나 피고인은 법관에 확신을 줄 정도는 요하지 않고 법관의 심증을 방해할 정도의 의심을 갖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증거 능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부터 배울 것은 이제 자유심증주의, 이것은 증명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자유심증주의가 뭐냐?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에 규정해버리면 안 되죠. 법률에 규정하니까 법률에 규정하면 법정증거주의라고 하는데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누구에게 매거나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걸 이것을 증거평가 자유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소극적 법률로 정하는 것보다 법정증거주의라고 하는데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의 반대의 개념이 있죠. 우리 형사소송법 308조는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심증주의 내용은 누구냐? 자유로운 판단은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은 개개의 법관입니다. 그래서 자유판단의 주체, 개개의 법관이 증명력 판단의 주체이며 합의부에서 구성하는 각 법관이 자유심증의 결과를 합의의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자유판단의 대상, 자유판단은 증거 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이라고 했죠. 자유판단의 대상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증거는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여부를 불문하나 증거 능력은 자유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우리가 아까 그랬죠. 증거 능력은 자유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연하죠. 증거 능력은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죠. 그러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유판단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유판단이라는 것은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법의 형식에 구입하지 않고 증거의 취사선택, 어떤 것을 뽑았을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판례 보면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정한 사실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이를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아두시는 게 좋죠. 그러면
증명력에 대한 법적 평등이다. 그 말은 뭔 말이다? 증인의 증은 봅시다. 법관은 선서한 증인이라고 반드시 믿을 필요가 없고 선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즉 성년이라든가 미성년이라든가 책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선서를 했는가 없는가 이것 갖고는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말을 믿든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피고인의 진술, 법관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어 자백과 다른 사실 인정도 가능하고 감정인이 어떤 얘기를 했다. 감정인의 의견은 법관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증거 서류, 검사의 증인신문에 의한 증인신문 조서라든가 증거 보존 절차에 의해서의 신문 조서, 공판장에서의 조서의 증명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 자, 간접 증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직접 증거라고 하죠. 이에 의해서도 법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봐야 일부 종합 증거. 법관은 하나의 증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일부에 대해서만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고 증명력이 없는 여러 증거를 결합해서 이것을 종합해서 증명력을 가지는 경우 종합 증거에 의해서도 사실 인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말하면 변론의 전 취지 그렇게 해서 말하는 태도 등을 기초로 한 자유심증주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자, 자유판단은 기준. 자유판단이라 그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죠. 자, 자유판단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면서 합리적 판단할 것으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로운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논리칙과 그래서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판례를 한번 볼까요? 간단히 볼게요. 판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그렇죠. 합치해야 되고 또 합리적 의심이라 하면 논리와 경험칙에 기해서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의 의심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고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을 기초로 한 의심은 합리적, 자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을 기초로 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판례를 보면 증거 보존 절차에서의 진술이 법원의 관여하에 행해진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진술보다 이무성이 더 보장되긴 하나 보존된 증거가 항상 진실이라고 단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것을 믿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어 믿지 않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을 볼까요? 공동 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서 공동 피고인을 전부에서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주의 원칙상 자백한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한 부분만을 지신하고 다른 공동 피고인의 범행에 관여했다는 부분은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형사재판에서의 심증은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 사실에서 완전히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단독으로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형사사건과 민사사건과에 관련해서 다섯 번째, 형사재판에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학적 증거 방법이 사실 인정에 있어 상당할 정도의 구속력이 갖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에서 사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인위적 조작이나 훼손, 첨가가 없음이 담보돼야 되고 또 각 단계마다 사료의 정확한 인계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7번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 가부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항에서 치밀한 검증이 없이 여러 의문점이 있는 부견 소검이나 자료에만 의존하여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성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아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요구된 증명의 정도에 대한 법리를 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거. 그 다음에 8번에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 방법은 자 법관이 사실 인정에 비해서 상당할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살인의 인정이 사실심의 정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건 한번 봐두십시오. 9번에 위드마크 공식의 역추산 방식으로 운전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수정하면서 운전 시점 이후에 혈중 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증명하는 자료의 증명력으로서 충분하다. 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10번. 호흡기 측정에 의한 측정의 경우 측정기의 상태, 방법, 상대방의 협조 등에 대해서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되는 검사 과정에서 인위적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 채취에 대한 검사가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기보다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더 근접한 음주 측정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다는 것. 봐두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증거의 요지를 명시해라. 유죄 판결을 위해서 증거의 요지를 명시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상소. 원칙적으로 법관의 확신이 심증 형성은 상소에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소가. 그러나 그 심증 형성이 논리칙과 경험법칙에 반하는 경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호인이 있을 때는 상소 이유가 됩니다. 증거 능력의 제한.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이 증명력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증거 능력 없으면 증명력의 평가 자체가 안 돼야겠죠. 그래서 이물성 없는 자백이나 전문 증거는 탄핵 증거 제도가 있죠. 탄핵 증거 제도는 증명력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도 할 수 있는 탄핵 증거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심증주의 예외, 이건 좀 눈여겨 받으십시오. 자백의 증명력 제한, 피고인의 자백밖에 없어. 그 피고인에게 그것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만약 보강 증거가 없으면 그 자백만으로서 유죄의 아무리 법관이 심증을 얻는 경우에도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백의 증명력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적 공판기의 소송의 절차입니다. 뒤에도 또 나오지만은 소송의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해. 그것은 증명하면서 법관은 그 공판조서에 의하여 소송 절차는 심증 이하를 불문하고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해서 증인이나 피고인 증인이 진술거부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법관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걸 간접 증거로 삼아서 심증을 형성할 수 없으며 법원이 진술거부 동기를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심증주의 예외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증명의 정도. 유죄의 사실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증거의 증명을 자유롭게 판단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합니다. 만약에 법관이 최선을 다하여 심리를 하기는 했지만은 심증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래가지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울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